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라는 휴일 영향이 사라진 수요일 걱정했던 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그 바람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국내 지역 발생은 400명을 넘어 다시 2.5단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제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리자마자 오히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우려했던 상황이 된 건데요. 정부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미 기자입니다. 수도권은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0명, 한양대병원도 확진자가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도 126명으로 늘었고 부산 영도구와 경남 김해에서도 설 연휴 모임을 가진 일가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전파된 지역사회 감염이 잠복기를 지나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 6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10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증가세도 가팔라서 300명대를 기록한 지 이틀 만에 6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확진자가 247명으로 하루 새 100명 가까이 늘면서 41일 만에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명이 추가로 확인되며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제 99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춤했던 3차 대유행이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확산하는 추세로 접어든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의 빈틈을 찾아내 악용할 게 아니라 틈새를 같이 메워 방역의 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정부는 확산 추이에 따라 밤 10시로 연장한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저희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는 것. 또 논의 중인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지금보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확산세가 계속되면 당장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100명 넘는 직원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플라스틱 공장. 이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A씨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 공장 직원 17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는데 무려 1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외국인이 106명, 대부분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다른 집보다가 더 신경 써요. 이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에는 59개의 공장에서 1,2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지난 11일 인근 다른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외부에서 활동했을 경우 지역 사회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부분적으로 이동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동 경로와 그다음에 그 연휴 기간 동안의 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산업단지 근무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엔 하루 종일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왜냐면 회사가 잘못하면 확진자가 또 한 명 나오면 회사 문을 당분간 닫아야 되는데. 플라스틱 공장의 확진자들은 현재 공장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데 남양주시 측은 경기도에서 병상 배정을 받는 대로 이들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거의 직원 전체가 확진됐다는 건 꽤 시간을 두고 감염이 번졌다는 얘기인데요. 사정을 알아봤더니 첫 번째 확진을 확인한 서울 용산구 보건소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장이 있는 경기 남양주 보건소에 늑장 통보를 했고 자신이 양성이라는 걸 몰랐던 첫 환자는 의심 없이 공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의 첫 확진자인 캄보디아 노동자 A씨가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건 지난 13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확진 통보를 받은 건 이틀 뒤인 15일 오전이었습니다. A씨의 거주지인 남양주시도 15일 저녁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초로 용산구 보건소로부터 유선 통보를 받은 것은 2월 15일 월요일 날 19시 16분이고요. 세부 역학을 넘겨받은 것은 16일 날 어제 오후 3시 10분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통보가 늦어진 걸까? 순천향대병원은 용산구청에 A씨의 확진 사실을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순천향병원 집단 감염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를 바로잡다가 나중엔 감염자 명단에서 아예 빠져버린 겁니다. 병원 쪽에서 이거 시담하면 아닙니다라고 했길래 저희 쪽에서는 확진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뒤늦게 좀 발견이 돼서 확진 통보를 받지 못한 A씨는 검사 다음 날 서울 보광동의 한 마트에 들렸고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시내버스를 이용해 남양주 진건읍의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4일, 14시에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로 들어갔네요. 중앙선을 타고 오다가 그런데 A씨는 확진 통보를 받고도 공장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입 통제를 위해 경찰이 출동하고 방역당국이 통제에 나선 건 A씨의 확진 결과가 나온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동료의 확진 사실을 안 건 공장 앞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진 뒤였고 이 공장 근로자 177명 중 1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감소하는가 싶던 3차 유행이 이제는 증가세로 반전하는 추세입니다. 설 연휴 동안 증가했던 이동량 또 거리두기 완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3, 4월에 하루 2,000명대까지 증가하는 4차 유행을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식당가.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인데요.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올해 되고 좀 많이 풀리고 나서 많이 나오게 됐죠. 놀러 가기 좋아진 것 같고.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확실히 긴장을 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명대는 확실히 더 조심했었던 것 같은데 점심시간 때도 그전에는 밖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야 되거나 그랬는데 카페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도 더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헬스장에도 이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5명에서 6명 정도 꾸준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세요. 1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고 영업시간도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할 만한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여기에 설 당일인 지난 12일 전국 이동량은 이달 평균보다 19%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의 재확산 혹은 4차 유행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도 꼈고 거리두기도 완화됐고 국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 2주 사이에 본격적으로 숫자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뭐 4차 유행 시작된 거로 봐야 돼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재생산 지수는 현재 1.13. 이를 근거로 수학적으로 예측하면 하루 최대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월에서 4월 사이로 예상을 하고요. 1,000명 수준은 넘을 거고 최소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2월 안에 확산세를 꺾어야만 봄철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에 갈등이 노출됐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때 이렇다 할 상의 없이 무시를 당했다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입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처음 표명한 시점은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직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신 수석은 몇 차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때마다 반려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의 사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사안을 두고 신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이 채 조율되기도 전에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 수석의 참모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법무부와 검찰 인사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선 신 수석과 이 비서관 사이엔 이견이 없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신 수석이 아직 물러나겠다는 뜻을 거둬들인 건 아니지만 참모 회의에 계속 참석하는 등 정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작년 말 발탁된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최초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란 점에서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여파를 잘 봉합하고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할 거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입니다. 전인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넉 달여 만에 물러난 상황에서 후임자인 신현수 수석까지 사의를 밝힘에 따라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네, 임명된 지 2달도 안 된 민정수석이 반복해서 사의를 표하는 데에서 심각성이 읽힌다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그 사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에서는 곤혹스러움이 읽힙니다. 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엄지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반복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불만이 크다는 건데 분노한 배경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이견을 빚은 인물은 이성윤, 심재철 두 검사장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이 있거나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을 모두 교체하자는 검찰총장과 유임시키자는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신 수석은 검찰 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는 건데요. 이 조율 과정에서 법무부가 돌연 법무부 안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이 무시됐다고 본 신 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한 거다. 이런 해석이 청와대와 법조계의 지배적입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계속 만류하는데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진 않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분위기입니까? 네, 문 대통령이 사의를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공개 설명한 데에는 신 수석에게 남을 것을 설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잘 봉합될 거로 본다. 후임 인사 준비는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만약 신 수석이 여기서 이탈하면 임기 말 권력 누수 논란이 확산될 거란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 수석은 여전히 사퇴 의사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차라리 교체를 서두르는 것이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말고 이제 다른 참모들도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민정수석 패싱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광철 민정비서관. 청와대는 패싱도 없었지만 이광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지도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법무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건 오래전에 낸 거여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왜 신수석과 조율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돌연 발표했는지 또 그 인사안을 대통령은 왜 재가를 해줬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 하버드대 학생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발언은 무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교훈이 됐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MBC가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할머니의 화상회의를 곁에서 함께 했는데요.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 학생들에 대한 당부로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말은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가 얘기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지지부진해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램지어 교수 덕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좀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해라 하는 걸 언질로 주기 위해서 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전다 이긴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릴리안 싱 전 캘리포니아주 판사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실을 무시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They're lying. They're no different than the Trump supporters who participated in the January 6 riots. 행사를 계획한 하버드대 아시아 학생회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경악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It is a historical issue, a women's rights issue, and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 전 세계 위안부 연구자들 1000여 명은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일본 정부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망언에 분노한 미국 내 한인 단체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 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3일절에는 하버드대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있는 매사추세츠와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한인단체가 마크 램지어 하버드 교수를 규탄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 사임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존자가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한쪽에 치우친 거는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매사추세츠 한인회도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수 없도록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서로 합쳐서 하나가 아닌 큰 목소리로 함께 하자는 뜻으로 장외 집회도 잇따라 열립니다. 미 동북부 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내일 뉴저지에서 걸기 대회를 열고 매사추세츠 한인회도 다가오는 3일절을 맞아 하버드 앞에서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인단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미국인 유튜버는 하버드가 역사 왜곡에 침묵하고 있다며 대학에 제출할 탄원서에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Absolutely and 100% pure garbage, pure trash. If you're also outraged by this, if you're also sickened by this, then write your name. 논란이 커지자 하버드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 따르면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해당 논문 철회 요구에 대해 램지어 교수가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도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미 대사관은 현재로선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미국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습니다. 임 판사의 임기 만료를 고작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 셈인데 결국 법복을 벗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을 2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회가 심판을 청구한 지 22일 만입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목록과 변론 방식,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임 판사는 자신의 사법농단 사건과 연계해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땐 준비기일만 3차례, 본격적인 변론은 17차례나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 퇴임하는 임 판사의 임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헌재 최종 결정이 임기 내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판 대상자가 이미 퇴임한 뒤라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우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에서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 등에 대한 판단이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났더라도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파면이 공무원 신분의 박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면직 이후 불이익까지 규정하는 등 징계의 성격도 있는 만큼 이미 옷을 벗은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기 만료인 경우에는 파면으로 따른 그 부대 효과, 그러니까 연금 문제라든지 또는 그 5년 이내 공직 취임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남아 있거든요. 다만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냐는 법리적 다툼도 나올 수 있어 헌재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동권입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정인이 몸에는 멍과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기아처럼 말라갔다면서 학대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증언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정인이의 양엄마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 정인이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에 나온 작년 3월부터 반복해 얼굴에 상처가 났다. 보통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상처가 나는데 정인이는 열흘마다 반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생후 9개월에 불과했던 정인이가 입양 한 달 만에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부모의 친딸인 언니는 작년 여름 휴가 뒤 곧장 어린이집에 나왔지만 정인이는 코로나19 때문이라며 2달이나 결석했습니다. 담임교사는 2달 만에 다시 나온 정인이가 너무 말라 있었고 피부가 까맣게 변했다. 뭘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쾌활했던 아이가 반년 만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원장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엄마 장 씨는 원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병원에 데려간 일만 따졌을 뿐 정인이의 건강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일주일여간 결석했던 정인이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걷지 못하고 밥도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양부모가 다시 항의할까 싶어 원장은 병원에 데려갈 엄두도 못 냈고 바로 그 다음 날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 내내 양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증언을 들었습니다. 좀처럼 몸을 못 가누던 정인이가 자신을 데리러 온 아빠를 보자 힘을 내 걷는 것 같았다는 원장의 증언에 피고인석의 양아빠는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선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분노와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와 함께 전국의 법원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칼바람에도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인이의 엄마 아빠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양부를 구속하라,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미안해! 양엄마 장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자 눈물 젖은 호소는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양엄마가 나타나자 정인이가 떠올라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이제는 아동학대를 끊어달라는 호소는 전국의 법원에서도. 전국에서 다룰 수 있는 아동학대 재판이
이제 올바르게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압박감을 주자 이런 의도로. 부실 수사로 정인이의 학대를 멈추지 못했던 양천경찰서에서도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서 있으면 드는 생각이 저도 너무 추워서 이렇게 아픈데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지. 미국과 캐나다, 중국, 마카오 등에서 온 진정서 4천여 건이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서엔 모성애에 국경은 없다라는 마음과 양부모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미 SNS엔 정의나 미안하다는 게시물들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언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非常非常非常大。现在我们现在的妈妈的一个群组到美国街上游行、悉尼街上游行这些都有。 시민들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이나 다른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모두가 다 너를 위해 있다. 정인이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부산의 동국제강 공장에서 50대 직원이 10톤이 넘는 둥근 이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혼자서 작업 중이다 보니 기계 오작동에 대처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철강 코일 사이에 작업자 한 명이 끼었습니다. 크레인에 걸린 철강 코일의 무게만 15톤. 뒤편에 있던 코일도 6톤이나 나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서 53살 A씨가 코일 겉포장을 벗기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중량물 잡으면 살짝만 끼어도 이제 그런 치명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비상 저희가 사이렌 울려가지고 제가 침곳되고 관리직 직원도 있고 옆에 있고 해가지고. 당시 A씨는 혼자 무선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코일을 들어올린 뒤 작업용 칼로 포장지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이제 하여튼 좀 움직여가지고 크레인이 매달려 있는 그걸 그렇게 잠깐 움직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코일과 같은 중량물을 취급할 때 반드시 써야 할 작업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면밀하게 작업 계획서에 담아서 그런 작업을. 동국제강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엔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식자재를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화물 승강기에 몸이 끼어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부산 공장에서는 지난해 1월에 수리 중인 유압기에 끼어 한 명이 숨졌고 2년 전엔 배관 파열로 직원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100억 원 넘는 빌딩을 사거나 슈퍼카 여러 대를 가진 20, 30대를 보면 대체 어디에서 저런 돈이 생겼나 싶을 겁니다. 이들 중에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그저 편법 증여, 즉 부모 덕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한 채 70억 원이 넘는 서울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 아직 30대의 젊은 기업 대표 A씨는 이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도 꼬마 빌딩과 골프 회원권 여러 개도 사들였습니다. 슈퍼카도 회사 명의로 2대, 9억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A씨는 부모에게 회사 주식 70억 원어치를 물려받았습니다. 회사 매출이 뛰자 유령업체를 만들어 광고비 같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이런 식으로 수십억 원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61명. 특히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도움으로 부자가 된 20, 30대 16명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86억 원. 이 중 꼬마 빌딩이 137억 원, 레지던스가 42억 원, 회원권이 14억 원입니다. 대출 규제나 보유세로 구입이 어려워진 아파트 대신 이런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인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편법 증여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편법 증여 등 반칙, 특권을 통해서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 리치, 숨긴 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증가하고 국세청은 자체 전산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생후 2주 된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폭행당한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멍을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9시간 동안 방치했는데 이러다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20대 부모는 태어난 지 11일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자정 무렵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후 3시쯤 아이 아빠는 휴대전화로 용인의 아동 물고문 사건 멍 빨리 없애는 법을 서둘러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도 장애아동 증상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아이는 분유를 토하거나 눈 한쪽을 뜨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부모는 9시간 넘게 방치했던 겁니다. 끝내 숨진 아이의 사인은 1차 검안 결과 두부 손상과 뇌출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빠가 아이를 침대로 던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이 소견을 토대로 부작위라는 살인죄로. 아이 아빠는 숨진 아이의 누나인 첫째 아이를 코피가 나도록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첫째 아이는 지금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둘째 아이에 대해선 학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강제성만 있었다면 저희가 동의를 하든 말든 바로 들어가서 아이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가정 방문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었던 아이의 죽음을 또다시 막지 못한 건 아닌지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촘촘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10살 된 조카를 때리고 욕조에 물고문을 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인도 견디기 힘든 이 잔혹한 학대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물고문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10살 조카 김모양을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결국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아이를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고문도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물고문 당시 숫자를 세어가며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가 하면 아이가 반항하자 손발을 끈으로 묶기까지 했습니다. 당초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살인으로 죄목을 변경했습니다.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아이가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까지도 이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경찰은 김양의 친엄마도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친엄마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 야단치고 때렸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은 휴대폰이 있었지만 12월 이후엔 특별히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엄마는 이모 집에 맡긴 이후 김양을 가끔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엄마가 학대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이모 부부의 친자녀 학대 여부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자녀의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모 부부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요즘 자동 판매기로 여러 가지를 팔다 보니 사람 없이 운영하는 이 무인 점포들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달도 안 돼 40곳 넘는 무인 점포가 털렸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파는 무인 가게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가방에서 쇠 지렛대를 꺼내 무인 계산대를 뜯어냅니다.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돈통에 들어있던 현금을 쓸어 담듯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열고 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면서 그냥 황당만 했죠. 같은 날 새벽 주변에 있던 무인 가게 5곳도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무인 가게를 턴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20여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대 40여 곳의 무인 가게에서 2천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 나이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그래요. 이들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이 쇠 지렛대를 이용해 계산대를 부수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3인 1조로 움직였는데 한 명이 무인 계산대를 뜯는 동안 나머지 2명이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한 뒤 숙박비와 옷을 살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작년 말 양천구의 또 다른 무인 가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20만 원어치 훔쳐간 범인을 잡고 보니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다양하게 좀 많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오자마자 봉지에 담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무인 셀프라 사람들 믿고 하는 데인데 무인 점포는 전국에 3천여 곳. 코로나 발생 이후 무인 편의점도 1년 만에 2.5배나 늘었습니다.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10대들의 무모한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기억하시죠? 긴 수감 끝에 출소한 뒤 종교인으로 변신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러다 지난 2013년에 사기와 폭행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혀서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교민을 3시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의 공범이 최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혀 압송됐습니다. 현지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였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증언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조양은 씨는 다시 선교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며 간증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고 용서해 주셨다는 놀라운 그 은총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힘이. 그런데 당시 조 씨와 함께 교민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핵심 공범 이모 씨가 최근 구속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경찰이 이 씨가 필리핀에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제주도에 머물던 이 씨를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또 폭행 피해자로부터 조 씨의 회유로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추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핵심 공범이 체포되고 피해자가 다시 입을 열면서 조 씨의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서 2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범을 증인으로 세워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조 씨를 수소문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교민 폭행 과정을 묻자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자체가 없었는데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야. 재판 당시에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가 필리핀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공범으로 때렸다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났어. 우리 당신 조양은이 아느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그러면서 이 씨가 검거된 게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밝힐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잘 됐네요. 왜냐면은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전혀 몰라. 대법원은 6년째 이 사건의 결론을 맺지 않고 있는데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드론 업체 이항의 주가가 어젯밤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4조 7천억 원이 증발한 건데요. 국내 투자자들도 5천억 원이나 집중 투자한 업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서울시가
드론 택시를 한강 위에 띄웠습니다. 2인승 드론에 20kg 쌀포대 4개를 싣고 7분 동안 날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서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이 드론 택시의 제작사는 중국 업체 이항. 이항은 201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뒤 우주항공 테마주로 엮이면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6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항 주가가 62% 급락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4조 7천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미국의 투자업체 울프백 리서치가 낸 33장짜리 공매도 보고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항과 6,500만 달러짜리 대규모 계약을 맺은 고객사 상하이 쿤샹.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계약 체결 불과 9일 전에 설립됐다는 겁니다.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엉뚱한 호텔이거나 11층짜리 건물에 13층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울프백은 이항 본사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창고 같은 건물만 있고 생산 설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 탐방을 갔다 왔는데 제대로 된 드론 택시도 없는 것 같고 근무하는 직원도 잘 안 보이고. 울프백이 보고서를 낸 건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려 큰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항 측은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투자자들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올해 사들인 이항 주식은 5천억 원. 테슬라와 게임스톱, 애플에 이어 해외 주식으로는 5위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공매도 전쟁이 벌어졌던 게임스탑 주가는 불과 3주 만에 10분의 1로 떨어졌고 중국의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도 지난해 공매도 리포트로 나스닥에서 아예 상장 폐지됐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좀 이제 정치 체제에서 비롯이 된 리스크가 존재할 테고 또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불어닥친 해외 주식 투자 열풍.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미행이나 도청,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해서 무차별 사찰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 측은 한마디로 불법 수단을 썼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이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정원 보고가 끝난 뒤 MB정부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단을 쓴 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행이나 도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느냐? 미행과 도청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로 똑부러지게 말하진 않고 근거가 없다고 표현하는 묘한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도감청.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에선 MB정부 국정원 특명팀이 비자금 자료를 뒤진다며 이석현 전 의원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명팀은 이메일 가운데 노건호라는 사람이 보낸 걸 발견해 내용을 보고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동명이인의 메일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 도감청을 버젓이 저지른 겁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때 저를 2번이나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 전후에서 나에 대한 사찰을 물론이고 특명팀 방첩 요원들에게 미행 감시는 기본으로 한명숙, 박원순, 이종구, 홍정욱,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 모두 공개된 사실입니다. 일반인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국정원 김모 방첩국장 재판 기록엔 친민주당 성향의 기업인 A씨를 미행 감시하고 1일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DNA 검체를 확보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명팀은 이 검체를 확보한다며 A씨가 자주 만나던 여성을 감시하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기저귀까지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명팀원조차 부적절한 사찰이라고 항의했지만 김 국장은 왜 안 따르냐, 죽을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렇게 특명팀과 정보위원들이 작성한 문건들은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실례로 MBC가 입수한 당시 국정원의 민주노총 대상 공작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민정, 경제, 고용복지수석 등 MB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월성원전 관련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해 월성원전 4호기의 집수조 시설이 손상이 돼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공식 보고서가 확인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오염수로 볼 수 없고 외부 유출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지난해 월성원전 4호기를 정기검사한 결과입니다. 4호기에서 집수조 벽체가 손상돼 집수조의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집수조의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드러날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오염수가 비방사성 지하수를 처리하는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오염수가 경주 앞바다로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방사성 처리 계통은 따로 건물이 있어. 제대로 처리 안 된 게 터빈 쪽으로 이제 방류가 된 거지. 그동안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적 없다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근거는 또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9년 전 공사로 월성원전 1호기 사용연료 저장조에 차수막이 파손됐고 여기에서도 누설이 발생해 오염물질이 자연 환경으로 누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수막 하부 지하수라는 이게 자연으로 나가는 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39,000 이게 나오려면 차수막이 뚫려야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한수원 측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 누출이 확인된 건 아니며 집수조 내부의 물을 오염수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는 월성 1호기에 파손된 차수막은 9년이 되도록 보수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동해안 민통선에서 체포된 북한 남성은 잠수복을 입고 6시간이나 바다를 헤엄쳐서 월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시 장비에도 여러 번 포착이 됐었지만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남성이 처음 상륙한 걸로 추정되는 곳은 군사분계선 남방 3km 지점입니다. 발자국이 확인됐습니다. 조금 더 남쪽에선 민간용 잠수복과 오리발도 발견됐습니다.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돼 있는 옷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옷을 입은 걸로 보입니다. 수영을 한 6시간 내외 될 거라고. 해안 철책을 따라 걸어 내려오던 이 남성은 철책선 아래 배수구에 차단막이 훼손된 부분을 찾아냈고 철책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군 감시 장비에도 포착됐지만 군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최초 상륙 지점에서 5km 떨어진 한 검문소에서 비로소 이 남성을 인지했고 그제서야 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의 수색 작업 끝에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통선 아니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북한 군 병사가 다른 목적으로 넘어와서 이럴 때라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훼손된 배수로가 뚫리고 감시 장비로 여러 번 포착하고도 놓친 건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때와 판박입니다. 석 달 전 철책 귀순 때도 마찬가지. 군은 번번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감시와 감지와 연계된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서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도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군은 해상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휘관 문책을 포함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전옥주 씨. 오늘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엄군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해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 왔죠. 송정근 기자가 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를 했던 1980년 5월 21일 전옥주 씨는 가두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맨 이 여성, 당시 31살의 전옥주 씨입니다. 무용강사였던 전 씨는 친척집을 왔다가 계엄군의 만행을 목도하고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광주에 울려 퍼진 그녀의 절규는
시민들의 저항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계엄군에 끌려간 전 씨는 여성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아 투옥된 뒤 1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고문의 상처와 악몽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꿈속에서 헤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내가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시달립니다.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5.18 역사 왜곡에 맞섰던 전옥주 씨. 본인이 겪었던 고초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증언을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이제 충격을 주었고요. 지병 끝에 기구했던 72년 삶을 마감한 고인은 동지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 정신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야생 고양이가 뒤엉킨 축구 골대 그물에 목이 졸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소방관의 세 손가락 심폐소생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고양이 한 마리. 두터운 장갑을 낀 누군가의 세 손가락이 고양이의 가슴을 조심스럽지만 열심히 압박합니다. 도대체 이 고양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논산 119 구조대가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은 건 지난 7일 오전. 출동한 현장에선 축구 골대 그물에 온 몸이 엉켜있는 야생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뭘 했길래 이 정도로 엉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 목이랑 몸이랑 뒤죽박죽 이렇게 엉켜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그물을 끊어주려 다가갔지만 겁을 먹은 고양이의 발버둥에 그물은 목을 한층 더 조였고 급기야 고양이는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손을 잘라내고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의 몸이 축 늘어지는 게 느껴진 거죠. 그물을 잘라낸 소방관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은 세 손가락만 이용했습니다. 신체가 작잖아요. 힘이 과하게 되면 고양이 이제 뼈나 이쪽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심장 압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만 눌렀어요. 몇 분간 이어진 가슴 압박. 고양이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혓바닥 움직인다. 할 수 있어. 한 번 더. 좀만 더. 잘한다. 마침내 힘겨운 숨을 토해내는 고양이. 숨 쉰다. 숨 쉬고 있어. 알았어. 호흡이 돌아온 고양이는 그렇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라도 하듯 구조대원들을 한참을 바라보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한 느낌? 고마움을 표하는 느낌이 들었었죠. 아무리 길고양이여도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죠. 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미국 법무부 기록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일본 로비 세력의 실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는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일본 정부와 손잡은 로비스트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일본의 로비 전략은 자신들은 로비하는 자리만 만들고 램지어 교수 같은 입맛에 맞는 미국인 전문가를 앞세운다는 건데요. 무역 보복 조치 때에도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발표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불붙고 일본에 대한 WTO 재소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3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겁니다.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두 달 뒤 이 결의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요하다는 문장까지 추가돼 통과됐습니다.
Yeah, I'm concerned that they're not getting along with each other. They have to get along with each other. It's very important.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로비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결의안 첫 표결 전날인 7월 16일 일본이 고용한 로비회사 대표 마이야 코모가 미 의원 보좌진 수십 명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인터뷰에 응한 코모 대표는 그날 보좌진들과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enjoy sitting down over lunch and talking with each other. And when you're trying to build relationships in Washington, that's a technique that is really valuable. 이 자리엔 일본 외교관 2명도 동석했습니다. They are there to observe, but they're the hosts, I should say. No. The host is Japan, yeah. 외교관들 대신 논의를 주도한 건 로비 회사가 섭외한 전문가 2명. 대화 주제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외교안보 정책이었는데 특히 한 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듣고 간 보좌진들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하원 외교위원장과 친일본 의원들 모임인 재팬 코커스의 공동의장 같은 22개 의원실이었습니다. The people who are in the room have a lot of power because they draft legislation. When the U.S. is deciding on a foreign policy, Congress plays a very big role in that. 일본이 이 로비 회사에 준 돈은 확인된 것만 6개월에 10만 7,800달러, 1억 원이 넘습니다. The embassy does have, a group. They build new networks this way. 수십 명의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일본 주최 식사 모임은 지금도 매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일본의 우호적인 의원 모임 이 재팬 코커스는 현재 1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럼 이 모임을 미국 의원들이 직접 만들었을까요? 역시나 일본의 작품이었습니다. 로비 회사를 통해 모임을 만들고 이들을 다시 입법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와 비교해봤습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미국 의회, 아베 일본 총리가 연단에 올라섭니다. 2차 세계대전 교전국이자 전범국가인 일본 총리로선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겁니다. 연설을 앞두고 식민 지배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가 높았지만 아베는 애매한 표현으로 비껴갔습니다. Our actions brought suffering to the peoples in Asian countries. 연설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미국 의회의 미일 의원 연맹, 즉 재팬 코커스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계의 반대 공세를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팬 코커스는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본 대사관과 로비 계약을 맺은 로펌 아킨검프의 연례 보고서를 보니 자신들이 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혀놨습니다. 아킨검프가 재팬 코커스를 만들기 위해 에이드리언 스미스, 데빈 누네즈 등 의원실을 잇따라 접촉한 것도 확인됩니다. 이 의원들은 재팬 코커스 공동의장 등 핵심 역할을 맡았고 현재 이 모임 회원은 상하원 의원 12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MBC가 외교부에 한국의 우호적인 의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처음엔 명단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코리아 코커스 의장단이 비공개를 요구해 대외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설명과 달리 마이크 켈리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은 MBC에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 출신인 아미 베라와 제럴드 코놀리 등 모두 80명입니다. 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추가 질의하자 외교부는 이름만 걸어놓은 의원도 많아 의장한테나 연락하지 개별 의원들에게는 당선 축하 인사를 보내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력과 비교해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 게 좋겠죠. 우리도 적지 않은 돈을 로비 활동에 들이고 있지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경험 부족과 전략 부재가 약점이었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이 미 법무부 기록을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올해로 4번째 미국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미국 로비 기록에서 펠로시가 받은 정치 후원금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1,700달러. 반면 한국 로비 회사의 후원금은 1,000달러가 전부입니다. 같은 해 로비 회사가 지급한 정치 후원금 전체 규모를 봤더니 일본이 270만 달러로 우리의 2배였습니다. To gain access, to gain influence, the more campaign contributions they make, the more access they're going to have. 한일 외교당국과 총리실이 지난 80년간 쓴 로비 자금을 다 더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본 GDP가 우리 3배인 걸 감안하면 적은 건 아니지만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워싱턴과 런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 우리는 아직은 스테이크 홀더가 없습니다. 진입 장벽도 높고요. 로비 대상과 범위도 다릅니다. 양국 로비스트들이 최근 4년간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더니 일본은 많기도 하지만 언론, 대학 싱크탱크로 인맥을 넓힌 반면 우리는 의회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회를 따로 챙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워싱턴 연방의회에만 매달립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수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미국의 정치인 가서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냥 거기서 야, 나 정치인 만났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왜 만났는지도 봤더니 우리는 코비드, 즉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전문직 비자 법안, 공동발의라는 용어가 로비 기록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해 20억 원 정도인 로비 예산의 3분의 1이 이 문제 하나에 들어가는데 10년째 실속이 없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은 또 한국계가 운영하는 로비 회사 토마스 캐피털이 가져가는데 로비 기록만으로는 뚜렷한 활동 내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고요. 전략이 부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외교부는 바이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대미 로비 예산을 7억 원 늘렸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로비 전략도 개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내려면 반드시 지역 방송이나 종교 방송 광고도 함께 하도록 한 규제가 있습니다. 작은 방송사들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정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여기에 1억 원을 내고 광고를 하려면 이중 1,000만 원은 반드시 종교방송 광고도 사줘야 합니다. 일종의 끼워 팔기입니다. 결합 판매 제도는 1981년 군소방송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제도의 효과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편성 채널,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2012년 2조 1,800억 원이던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지난해 9,900억 원. 8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몫으로 돌아가는 결합판매 매출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로 함께 반토막 났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군소방송을 지원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결합 판매까지 요구를 하니까 광고주에게 더 부담이 되고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의 결합 판매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돼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구반을 발족시켰습니다. 지역방송이나 군소방송에 대해서는 따로 재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종합편성 채널들과 달리 지상파들에게는 결합 판매 말고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저희는 김포시 양곡고등학교를 졸업한 3학년 4반 친구들이 모여서 플로깅을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이고 플로카웁이라는 이삭을 줍다라는 뜻과 조깅을 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플로깅이라고. 뛰면서 주우려고 이렇게
이렇게 앉다 보면은 허벅지에 힘도 들어가고 뛰면은 유산소 운동도 하니까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며 살아가는 프리다이버 부부입니다. 바다가 저희 오피스이고 또 놀이터이다 보니까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를 줍는 활동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워낙 바람도 많고 태풍 같은 게 한 번 오면 쓰레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다에 쓰레기 엄청 밀려왔겠네? 그러면 주우러 가야겠다. 시간을 걷자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은 그냥 걸어갔다가 운동하고 돌아올 때 그냥 쓰레기를 올 수 있을 만큼 오는 여기까지. 저희들이 하는 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산책 갈 때 봉투 하나 들고 나가는 것 뿐이겠습니다. 바닷속이라든지 저희 산책하는 길에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홍남기의 대야 투쟁, 왜 우리에게 분풀이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어제 국회에 나갔는데 야당 의원들하고 충돌을 좀 했어요. 예, 정부의 올해 첫 재난지원금 얘기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데요. 국고 곡간직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현장 보시죠. 네. 부총리님 그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야 여당한테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와서 여기서 분풀이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뭐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자, 진정 좀. 이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가지고서 질책을 한 건데 뭐가 문제였던 거죠? 크게는 지원금의 지급 시점과 규모가 문제가 됐는데요. 홍 부총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원 시점은 야당 의원들이 주로 문제 삼았는데 네. 정부가 다음 달을 목표로 지급하려는 지원금은 곧 있을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홍 부총리가 목청 높여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장관님 계속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지금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고 돌아선 이유가 4월 달에 선거에 겨냥해서 선별적 지원을 지금 집중적으로 의원님, 하겠다. 지금 저희 정부가 판단할 때는 저는 선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1차 추경을 준비해서 3월 초순에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겠다 명백히 말씀을 드렸고요. 3월도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고 정말 다 폐업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묻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3월 말에 지급하는 것과 4월 중순에 지급하는 거, 열흘 뒤에 지급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야당도 지원금 지급을 반대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걸 한 열흘 늦춰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네. 홍 부총리는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다 보고됐던 일정인데다가 자영업자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점 문제는 이제 선거 때문에 그렇고 지원금 규모는 이제 많다, 적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여당은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야당은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 홍 부총리는 이 대목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규모에 관해서 여권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10조 넘습니까? 다음번 추경을 언제 할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좋습니다. 예, 지금 제가 추경은 말씀드린 차치하고 국민들도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물을 칼로 베듯이 딱 규모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꾸 이 궁금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러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규모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정부의 12조 원과 여당의 20조 원 중간쯤에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정부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4월경에는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나올 전망입니다. 자, 오늘 국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법사위가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문제로 파행이 됐어요. 예,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논란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현장 상황 보시죠. 네. 사법
사법농단이 문제됐을 때조차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지금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민주당이 방탄을 하니 그러면 저희들이 가야죠.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자 가시죠.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 이후에 실제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요. 법사위는 여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의원만이 남아서 기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3년간 가을 야구에 실패했던 프로야구 롯데가 선수 육성을 위한 최신식 과학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특급 신인 3인방을 영입한 만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뜻인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롯데의 대형 신인 김진욱이 상의를 벗고 몸에 30여 개의 센서를 붙입니다. 여기서 반사되는 빛을 저 카메라들이 찍는 거예요. 몸의 각도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치 골프 실내 연습장처럼 생긴 곳에서 김진욱이 공을 던지자 투구할 때 신체 부위 사이의 거리와 팔의 각도 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롯데가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운동 능력 측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2억 원을 들여 도입한 피칭랩입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사용하는 장비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의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좋은 선수 스카우트하고 나서 좀 과학적인 육성을 통해 이 선수들이 앞으로 롯데자이언츠를 이끌어갈 선수를 육성해 나가는 좋은 육성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는. 김진욱의 경우 극단적인 오버핸드 투수로 팔이나 어깨 부상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진단 결과 투구 폼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선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진욱뿐 아니라 나승엽과 손성빈까지 거물급 신인들을 대거 영입한 롯데. 유망주 육성에 과학을 입혀 올 시즌 4강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경기 도중 선수들이 과격한 행동으로 스스로 화를 푸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선수도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호주 오픈 남자 단식 8강전. 공이 네트에 걸리자 조코비치가 자신의 라켓을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무관중 경기라 안 그래도 썰렁한데 심판의 눈도 더 커졌습니다. 코트엔 분노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고 깨진 파편을 치우는 건 빗자루를 든 진행 요원의 몫이었습니다. Everyone has their own way of dealing with that. To me it happens and then today it actually helped. 이처럼 스포츠에서 스스로 화풀이를 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삼진을 당한 뒤 야구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배구에선 김연경처럼 공을 내리치거나 네트를 잡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골프에선 6년 전 맥킬로이가 공이 물에 빠지자 3번 아이언을 호수에 던졌다가 다음날 잠수부가 건져올려 골프장 소유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풀이에 대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홧김에 발로 찬 농구공에 관중이 맞아 곧장 퇴장을 당하거나 볼보이에게 공을 걷어찼다가 레드카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론 자기 분풀이에 본인이 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4년 전 퍼터가 휘일 정도로 분노를 참지 못한 가르시아는 드라이버로 퍼팅을 하는 곤욕을 치른 끝에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스포츠의 세계, 상대와의 승부 못지않게 자신과의 싸움도 중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지난해 K리그 데뷔 영상 하나로 깜짝 스타로 떠오른 선수가 있죠. 성남의 기대주 홍시후 선수인데요. 올 시즌 근육을 키우면서 더 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고교 졸업 후 프로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성남의 공격수 홍시훈이 자신의 활약을 모은 이 영상으로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조회수는 무려 134만으로
K리그 전체 2위를 기록했고 맨유의 래시포드를 닮았다는 기분 좋은 별명도 생겼습니다. 막 계속 돌려보고 친구들 댓글도 있었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 그때 기억이 많이 생생한 것 같아요. 올해는 목표를 더 높였습니다. 올해는 200만 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하면은 충분히 좀 넘을 수 있는 영상 몇 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리그 최종전에서야 뒤늦게 데뷔골을 터뜨린 뒤 형들에게 반말로 공 가져와라고 외칠 정도로 당돌했던 홍시우는 카리스마가 무기인 김남일 감독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1군 막내입니다. 내 자랑은 하지 마. 다른 형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저도 오히려 저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유명하시고 그런 연예인 같은 분위기라 신기하고 좀 좋았어요. 롤 모델도 울버햄턴의 근육질 공격수 트라우레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레의 등번호 37번을 달고 바지를 100까지 올려입는 스타일까지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지컬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밀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상대를 밀고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롤모델로 삼게 됐어요. 저돌적인 플레이와 평범함을 거부하는 매력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홍시우. 올 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장훈입니다. NBA 신인왕 출신 자 모란트의 슬램덩크입니다. 상대팀 선수마저 화들짝 놀랐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힘드진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절기 우수인 내일까지는 추위가 계속됩니다. 출근길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점차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낮에는 영상 9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기온 변동폭이 무척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강추위 속에 호남 지방에서는 폭설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광주에 계신 시청자께서 저희 기상팀으로 직접 제보한 사진인데요. 거센 눈발이 휘날리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7cm가량의 눈이 쌓였는데 내일 오전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서부 지역에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동부에 1에서 5,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도 최고 15cm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도, 대구 3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주말 동안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추위도 더욱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